안녕하세요. 부동산법 한종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자, 1회 모의고사인데 시험 보는 것 자체가 이게 힘들죠. 이게 4시간 반, 1차하고 2차 다 시험 보신 분들은 총 4시간 반을 시험 봐야 돼요. 그래서 딱딱한 지문들, 이거 시험 보는 연습이 안 되면은 우리 본 시험에서 제 실력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쭉 우리 모의고사가 이어지니까 매주,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시험 보시는 거예요. 꼬박꼬박 시험 보는 연습들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본 시험에서 충분히 제 실력 발휘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모의고사는 점수가 지금 중요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지금 시험 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한두 개 더 찍어갖고 맞았다고 뭐 입 찢어지고 그럴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 보는 연습한다. 그래서 점수는 저 하반기 가서 이제 그때 가서 자기가 진짜 알고 맞히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험 보는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41번부터 우리 공법은 이제 중개사법이어갖고 41번부터 시험 보게 되죠. 자, 하나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국토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우리 도시군계획 사업은 세 가지 있죠.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당연히 세 개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42번으로 할게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에 관해서 다음 가로에 알맞은 내용을 연결한 것은 저희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 인접한 2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고요. 첫 번째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도, 특별시, 광역시, 도. 자,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 이에 반해서 광역계획권이 도에 관할 구역에 속해 있다.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 그래서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 도에서는 도지사, 도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 또 이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제일 중요한 논점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43번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희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자, 틀린 것은 틀린 지음만 보고요. 옳은 것은 다 봐야죠. 자, 틀린 지음만 볼게요. 5번. 시장하고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하고 협의해야 된다. 자, 시장 군수는 도지사하고 협의라는 게 아니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이니까 그대로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합니다. 자,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확정이라고 그래요. 자치권 확정. 이에 반해서 시장하고 군수는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받아야죠. 그래서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44번 주민 등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희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구체적으로 관리,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집행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자, 1번에 주민은 개발제한구역 변경에 관해서 위반할 수 있는 자, 위반권자에게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자, 우리 주민 같은 비행정청은 절대 위반할 수 없고 위반을 제한만 할 수가 있죠. 근데 주민이 개발제한구역은 제한 못해요.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기, 지, 구, 입. 그래서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 정확하게 하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기, 지, 구, 입 네 가지만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해서 위반 제한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야 된다. 이 함부로 제한 못하게 제한하려면 먼저 토지 소유자 동의부터 받아야 돼요. 자, 이 기반시설을 제한할 때만 5분의 4 이상의 동의입니다. 기반시설만 5분의 4. 나머지 제한할 때는 다 3분의 2인데 기반시설만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되죠. 3번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다음 날 틀렸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행위제한이라는 효과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4번에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해서 결정할 수 있다. 맞죠? 자,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위반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것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이 위반해서 결정할 수 있다. 맞고요. 그다음 5번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자, 이걸 기득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칙은 결정 당시에 착수하고 있었으면 관계없이, 즉 행위제한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시가와 조정구역일 때는 관계없는 게 아니죠. 관계가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일 때는
착수 갖고 안 돼. 3개월 내 신고.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 알 수가 있다. 기득권보호의 특칙.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두 개는 용도구역 행위 제한이 센 것들. 그래서 착수 갖고 안 되고 3개월 내 신고해야 기득권 보호받아갖고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5번 용도 지역지구 구역에 관해서 틀린 것은 다 우리 용도 지역지구 구역 다 토지의 쓰임새를 정해놓고 그 용도대로 토지를 써라. 우리한테 규제하는 제도가 되고요. 틀린 거니까 5번 좀 볼까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계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자,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질서하게 시가지로 난개발되는 것을 일정 기간 유보, 미뤄두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다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할 때 결정해갖고 지정합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유보기간까지만 한시적으로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유보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고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실효가 되고요. 항상 우리 공법에서 실효나 해제는 그날이 아니고 다음 날,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실효가 됩니다. 46번. 자, 용도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은 우리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하여튼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은 그냥 매년 우리 시험에 물어보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건폐율 물어봤어요. 우리 건폐율이란 건대, 건축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100이다. 그래서 건축면적, 건물의 수평 크기를 규제하고요. 자,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 물어봤으면 이제 써야죠. 그래서 주거지역. 자, 우리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 준주거.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 1종하고 2종은 50. 근데 일반 주거지역 1종하고 2종은 60. 근데 3종은 다시 50. 빠꾸. 그래서 요 3종 일반 주거지역 50. 자, 얘는 따로 좀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시험에서도 제일 잘 물어봐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70. 그 다음에 상업지역. 자, 상업지역은 근린, 유통, 일반, 중심. 그래서 근린상업지역 70, 유통 80, 일반 80, 중심 90입니다. 90. 그래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주거지역 전, 일, 준, 아끌졌다 하고 5, 6, 7. 상업지역은 근유, 일주, 아끌졌다 하고 7, 8, 8, 9. 그래서 5, 6, 7에 7, 8, 8, 9. 여기 전화번호 외우듯이 그냥 딱 외워주면 되죠. 그리고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중공업지역 다 70. 녹지지역도 보전 생산, 자연녹지 다 20. 그 다음 비도시지역은 다 20이에요. 도시지역이 아니면 다 20인데 계획관리지역만 40%가 되죠. 계획관리만 40. 그래서 비도시에서는 계획관리지역 40. 그래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5, 6, 7에 7, 8, 8, 9. 다시 7, 2. 계획관리지역 40. 나머지 다 20이다. 그래서 건폐율은 비교적 간단하고요. 그럼 가장 큰 거다 그랬으니까 1종 일반 주거지역 60.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 80%가 되네요. 그 다음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에서 유일하게 40, 준공업지역은 70, 공업지역은 다 70, 준주거지역도 5, 6, 7 해갖고 70. 그래서 가장 큰 게 유통상업지역이 됩니다. 유통상업지역.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꼭 외우셔갖고 꼭 맞춰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도 이런 거는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이런 공법은 범위가 방대해갖고 어디서 나올지 알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매년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무조건 맞춰갖고 점수 따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47번 볼게요. 세분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그 용도지구는 일부 토지의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용도지구다라고 하고요. 이런 용도지구는 자, 일단 법에서 9개 그리고 다시 5개 용도지구가 3분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이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름하고 목적 단순하게 물어봐요. 그러면 교육번에 자연방제지구, 자, 건물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예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건물이나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뭐라고 그래요? 시가지. 그래서 얘는 시가지 방제지구라고 그러죠. 시가지 방제지구. 그럼 자연방제지구는 저 해안가나 하천변, 급경사주 주변에서 아예 건축을 제한, 건물 못 짓게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니은번에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계, 수변, 물가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물, 문화재 주변에
특별한 경관을 보한다. 특별한 경관을 보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특화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이렇게 부르고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과 지역을 보호하는 거죠. 경주지역 자체를 보호하겠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집단취락지구, 녹지관리 독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취락을 정비한다. 그럼 녹관농자, 녹지나 비도시에 자연취락을 정비하니까 얘는 자연취락지구. 그리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취락 정비하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 정비. 그리고 1번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 유통,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공업 기능이 산업이죠. 그리고 유통, 물류 기능 중심으로 개발. 딱 요거 하나만 맞네요. 그래서 리을 번,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48번. 자,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공동구라는 것은 지하 매설물, 전선, 통신선, 수도관 등등 이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공동구라고 하고요. 자, 공동구는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구도시 재개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때 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다 신도시 개념, 정비구역, 구도시 재개발, 공공주택지구는 아파트 단지 개발 다 맞죠. 그런데 도시 첨단 산업단지는 해당 사항 없어요. 산업단지는 공동구 설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죠. 그 다음에 49번.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자, 우리가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의 매수 청구. 자, 장기 미집행, 오랜 기간 사업 안 하고 있대요. 그 장기 하면은 몇 년이요? 10년. 10년 내 사업 안 하고 있다. 이걸 장기 미집행. 여기서 사업 시행 여부의 기준은 실시계획의 인가. 실시계획인가 나면 사업을 시행한 걸로 봐서 매수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은 10년 내 사업 안 하고 있을 때 이때 시설부지 안에서 과도하게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 소유자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우리 시설부지에서는 건물의 건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아니 건물도 못 짓고 즉 사용 수익도 못하고 사업 안 하니까 수용해서 보상도 안 해주고 즉 처분도 못하고 사용 수익 처분 일체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재산권 행사 못하는데 1년 2년도 아니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뭐가 열린다 그랬어요? 뚜껑 팍 열려갖고 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그랬죠. 그럼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상 대신에 우리 국토법에 인정하는 것을 매수 청구, 사달라고 매수 청구해서 사주면 돈 받고 나가는 거니까 보상이 된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의 매수 청구 요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과도한 제한에 대한 보상 대신 두고 있는 사건보라고 하고요. 그래서 10년 내 사업 안 하고 있을 때 이때 시설부지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을 사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 50번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이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일부에다가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전부 그러면 안 돼요. 일부에다가만 수립하는 거죠. 왜요? 그 일부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한다라고 하고요. 자, 틀린 거니까 5번.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뭐 하려고 지정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발. 근데 우리 도시적 외의 지역, 비도시 지역은 원래는 개발할 곳이 아니고 보존할 곳. 그래서 함부로 지정 못하는 거죠. 비도시 지역에서는 딱 두 개.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서 아주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도시 지역도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지정할 수 있어요. 딱 두 개만.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서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 지정할 수가 있죠. 그다음 5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토지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먼저 허가부터 받고 해라. 허가권자는
특광시장 군수, 특광시장 군수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 국토가 난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하고요. 자, 그럼 1번에 도시군계획 사업으로 건물 건축할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 대상 6가지 있죠.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둘 때 6가지가 허가 대상인데, 맨 앞에 도시군 계획 사업일 때,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건물 건축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안 받습니다.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계획적 개발측이라고 그랬죠. 계획적인 개발, 딴 개발의 우려가 없으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개발행위를 할 때는 일체 허가를 안 받아요. 그 다음에 2번, 공유수면 매립행위는 허가 받아야 된다. 맞죠? 자, 공유수면 매립. 자, 이거를 형질 변경이 하나라고 그러죠. 형질 변경. 우리 토지의 형질 변경하면은 크게 2가지. 형상 변경, 성질 변경. 합쳐갖고 형질 변경이라고 하고요. 형상, 모양을 바꾸는 거.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성질을 바꾸는 게 공유수면 매립. 바다를 메꿔갖고 새 땅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성질로 바꾸는 거다라고 해서 성질 변경. 이 공유수면 매립행위는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허가 대상.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3번에 허가받은 사항으로서 부지면적 10% 범위에서 확대할 때는 변경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허가받아야 돼요. 다만 경미한 변경은 허가가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경미한 변경은 줄이는 거예요.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적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거예요. 축소. 확대하는 것은 경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면적 5% 범위에서 축소하는 이런 경미한 변경은 허가가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4번에 국가나 지자체가 제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행 보증금 이체하게 한다. 자, 조건부가 기, 위, 환경, 기반설,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이나 조경. 이 조건부 가면서 조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내도록 하는 돈을 이행 보증금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국가나 지자체 공공이라고 그러죠. 공공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염려가 없는 공신력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보증금 낸다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우리 공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토지주택공사 같은 거 또는 지방공사 이런 공공은 보증금 낸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다. 그다음 5번. 자, 특광시장 운수는 공업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하는 구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 우리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죠. 성장관리계획에 맞아야 허가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은 허가의 기준으로서 허가권자, 특광시장 운수가 수립하고요. 이런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도 특광시장 운수가 지정하는데요. 공업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도전지역, 녹관농자, 녹지하고 비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요. 절대 주상 공업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저 녹관농자, 녹지하고 비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 52번 기반설 부담구역에 관해서 틀린 것은 일단 기반설 부담구역 1번에 보면 개발 및도 관리구역 외의죠. 우리 개발 및도 관리구역은 기개발지 이거 아니다 그랬으니까 신개발지 서로 정반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절대 개발 및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 중복 지정하고 이런 거 없어요. 개발 및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개발로 인해서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럼 새로 개발하니까 기반설이 필요한 기반설을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해라. 설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정하고요. 자, 그런데 직접 기반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반설 설치 비용 돈을 내도록 하죠. 기반설 설치 비용 돈을 내죠. 그럼 돈 받아갖고 특광시장 운수가 기반설 잘 설치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 기반설 부담구역의 궁극적인 지정 효과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서 납부하도록 하고요. 그럼 누가 돈 내는지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기반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건축행위는 100제곱미터가 아니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자 200 초과하는 건물 신축, 중축하는 자에게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과. 그래서 건축허가 받으면 2개월 내 부과. 그럼 납부무자는 언제까지? 건물 짓는 공사 다 끝났고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기반설 설치 비용을 납부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기반설 부담구역의 지정 효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해라. 그래서 누가 내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53번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와요. 도시개발법령상 개발 사업의 계획, 즉 개발 계획에 관해서 틀린 것은 우리 개발 계획이라는 것은 개발 사업 전반의 지침이라고 그랬죠.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개발 구역 중에서 누가 무슨 방식으로 사업할 거냐, 개발 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정하는 계획을 개발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 구역 지정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3번 틀린 거니까 3번에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된다. 자, 우리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토지를 교환,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갖고 공사한다고 그랬죠. 땅값이 비싸갖고 수용이 안 되니까 동의받아갖고 공사 끝나면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로 돌려주는 거예요. 큰 토지 대신 새 토지로 교환해준다. 그래서 환지 방식이라고 하고요. 자,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갖고 합니다. 이 동의를 최초로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의부터 받는 거죠. 그런데 동의 요건 면적 4분의 3이 아니죠. 면적 3분의 2 그리고 총수 2분의 각각의 동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동의 요건 하면은 다 똑같아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각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54번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를 모두 열거한 것은 그럼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신도시 개발시켜 나갈 수가 있죠. 이런 지정권은 이꼴 자치권. 그래서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관할구역의 개발구역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발한다 이런 국책사업 등으로 할 때는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자, 여기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가 있죠. 자, 1번이 바로 정답. 그 다음 55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도시개발조합은 환지 방식으로 개발사업 할 때만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사업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만드는 단체를 조합이다라고 하고요. 조합에 관해서 옳은 거 1번 조합 설립하려면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황야의 7인 이 좋았어요. 정관부터 작성. 정관은 조합의 자치규범. 정관을 작성해서 시도지사에게 조합 설립 인가받는다. 자, 시도지사에게 설립 인가받는 게 아니고 지정권자. 우리 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가 다 권한자가 돼요.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받고요. 그다음 이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서 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한다 했는데 자, 이런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도 동의받아야 돼요. 면적 3분의 2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갖고 설립 인가 신청하죠. 그럼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거 뭐야? 좀 전에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의 요건하고 같죠? 왜요? 조합은 언제만 시행자가 된다? 전부 환지 방식일 때. 그러면 조합 설립의 동의는 이꼴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의 동의랑 같은 거니까 동의 요건도 똑같아요. 그래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갖고 설립 인가 신청합니다. 이때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있어서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제외가 아니고 포함이죠. 국공유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포함.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동의받을 때 국공유지는 제외요. 이 국가나 지자체 동의는 필요가 없다. 사유토지 소유자의 동의받는 거예요. 그런데 환지 방식일 때만 국공유지를 포함해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국가나 지자체도 그냥 일반 토지 소유자가 돼서 사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동의받을 때 국공유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조합도 언제만 시행자라고 그랬어요? 전부 환지 방식. 그래서 좀 전에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이때만 국공유지를 포함해요. 나머지 다 국공유지 제외요. 그래서 국공유지 포함하는 것은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할 때 그때만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총수 산정할 때 공유하고 있으면 원칙 대표 하나요. 다만 구분 소유자, 이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보는 거죠. 그 다음 3번에 조합에 작성하는 정관에는 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돼야 된다. 자, 왜 정관이라는 것은 조합이 자치규범이라고 그랬죠. 누가 조합원이 돼서 조합원이 사업비 얼마씩 내갖고 어떻게 개발 사업을 할지
조합이 스스로 정하는 자치규범. 그럼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게 도시개발구역의 위치하고 면적, 어디서 개발사업 하는지 당연히 나오는 거죠. 또 조합의 사무소가 어디인지, 조합은 누가 되는지, 임원은 누가 되고 몇 명을 두는지 이런 조합이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다 정하는 것을 정관. 그래서 개발구역의 위치, 면적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관에 포함이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 4번에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받아야 된다. 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인가받는 게 원칙이요. 그런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를 바꿨다. 이거 시기겸 뭐예요? 이사 갔다 그죠? 사무실 이사 간 거는 경미한 거니까 이때는 변경 인가까지 필요 없고 간단하게 신고, 변경 신고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원칙은 인가요. 그런데 이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사무실 이사한 거, 그거는 경미한 변경 신고하면 되고요. 그다음 5번에 조합에 관해서는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재단법인 아니죠. 자, 우리 도시개발조합은 설립 인가 받고 30일 내 등기까지 해야 성립하는 법인입니다. 이름만 조합이라고 부르는 거지 법적 성격은 법인.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공법상의 사단법인. 토지 소유자 사람이 만든 단체 법인격을 줬다. 사단법인. 그래서 조합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을 우선 적용하되 도시개발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것은 보충 적용한다. 그 얘기죠. 그다음 56번. 수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 중 다음 가로에 알맞은 것은 우리 수용 방식은 그 도시의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한다. 이때는 강제적인 수용 방식으로 하는 거죠. 수용 방식. 그래서 먼저 토지상환 채권, 우리 토지상환 채권은 토지로 상환해주는 채권. 원래 수용할 때는 사전에 현금 보상하는 게 원칙이죠. 사전 현금 보상이 원칙인데 자,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나중에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로 상환 갚아주겠다. 사후 현물 보상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토지상환 채권, 나중에 땅으로 보상해주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고요. 자, 그럼 토지상환 채권은 토지 소유자 원하면 발행하는데요. 원한다고 다 발행 못한다 그랬죠.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해줄 토지나 건물이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물 면적 2분의 1,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분의 1까지. 그럼 나중에 조성될 토지가 1000필지면은 그 중에서 500필지까지만 발행할 수 있고 500필지는 남겨둬야 돼요. 왜요? 우리 수용 방식의 목적이 뭐예요?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 공급. 일일이 토지 소유자에게 나눠주려고 사업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집단적으로 조성 공급하는 거니까 이런 토지 상환 채권은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의 2분의 1까지만 발행하도록 규모를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할 수 있는 원형지, 원형지는 원형 그대로의 토지, 즉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사하기 전의 토지를 원형지, 그래서 농지나 산지, 원형 그대로의 토지를 공급해서 원형지는 공급받는 자가 따로이 개발하는 거죠. 따로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런 수용 방식의 단점, 획일적, 똑같이 개발되는 획일적 개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원형지 공급할 수 있는데 원형지는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은 2분의 1, 원형지는 3분의 1. 이거 바꿔갖고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이니까 원형지 세 글자 3. 그래서 원형지는 3분의 1까지, 토지 상환 채권은 2분의 1까지. 그 다음 57번 환지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환지 방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계획이 오죠. 환지 계획, 토지의 교환 계획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갖고 공사 끝나면 새 토지로 교환. 그래서 종전, 흠토지 대신 나중에 새 토지 몇 번 토지로 교환해 줄지 하나씩 교환, 토지 교환에 관해서 작성하는 계획을 환지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1번에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 환지 명세, 이게 새 토지.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의 명세, 이게 혼토지. 새 토지하고 혼토지 바꿔주는 계획이니까 새 토지가 뭐고 혼토지가 뭐고 이런 명세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된다. 다 좋았어요. 그런데 쭉 내려서 5번 한번 볼까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면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자, 환지계획 시행자가 기준에 맞게 잘 작성했는지 인가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 게 아니죠. 우리 개발법에서는 인가받는다, 승인받는다 다 지정권자예요. 조합 설립 인가, 실시계획 인가 다 지정권자한테 받는데 환지계획의 인가만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럼 맨 앞에 요게 힌트라고 그랬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인가받아요.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인 시행자만 인가받으라. 왜요? 제일 하급 행정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받습니다.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받아요. 이거는 환지계획이 중요한 계획이다 그랬는데 내용 자체는 아주 지엽적이라고 그랬죠. 그 동네 땅을 개발해갖고 소유자한테 어떻게 교환해 줄지 이런 지엽적인 내용을 정하니까 우리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그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데 이런 지엽적인 동네 사정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지계획의 인가는 지정권자가 아니고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는 특례를 주고요. 시군, 구청장이 제일 하급 행정청이니까 우리 시군, 구청장 위에 누가 있어요? 시도지사. 그 위에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 즉 행정청일 때는 인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지계획의 인가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인가받는다. 이유는 제일 하급 행정청, 시군, 구청장한테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이 말이 키워드라는 거. 여기서 딱 힌트 잡아갖고 시군, 구청장한테 인가받는다. 정리하면 되죠. 그다음 58번 볼게요. 시행자가 기준일 다음 날부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또는 투기 억제를 위해서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 이걸 뭐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기준일 다음 날부터 자 일정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 말이 현금 청산. 환지 지정을 제한, 환지 안 준다. 그죠? 환지 안 주고 그냥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는 대상. 이게 한마디로 뭐 한 거냐? 투기한 거죠. 투기행위. 이거를 소위 우리가 지분 쪼개기 한다고 그러죠. 지분 쪼개기. 인위적으로 환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늘리는 거예요. 환지받을 권리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거. 이게 땅 받는 투기하는 거죠. 지분 쪼개기. 이거 금지하기 한 조항인데요. 대표적으로 1번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될 때 그 한 필지의 토지니까 원래 환지받을 권리가 하나 여러 필지로 분할하면 소유권 여러 개니까 환지받을 권리도 여러 개로 늘어나네요. 이게 대표적으로 토지의 지분 쪼개기 투기하는 거죠. 그런데 2번 다세대 주택이 단독주택으로 전환된대요. 자, 우리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니까 세대수만큼 소유권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이니까 소유권이 한 개. 그럼 다세대를 단독주택으로 바꾸면 환지받을 권리가 그냥 한 개. 이거는 오히려 주는 거예요. 이게 지분 쪼개기가 아니고 거꾸로. 단독주택을 다세대로, 다가구를 다세대로. 그래서 단독주택 소유권 하나, 환지받을 권리도 하나인데 다세대로 바꿔버리면 세대수만큼 환지받을 수 있는 권리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주택의 지분 쪼개기 개념. 그래서 다 지분 쪼개기, 인위적으로 환지받을 권리를 늘려갖고 환지받으려고 투기하는 행위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투기하는 행위로서 이 지분 쪼개기 개념을 물은 거죠. 그래서 2번이 당연히 틀렸습니다. 그다음 59번. 자, 이제 정비법입니다.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중 다음 가로에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 박스에 보면 정비기반설은 양호하나 여기서 게임 끝났죠. 기반설은 좋다. 그럼 기반설은 좋다. 이게 뭐예요? 재건축이죠. 기반설은 양호한데 노후불량 건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그래서 아파트 단지. 기반설 주차장까지 완비돼 있으니까 좋아요. 단지 아파트가 오래된 거죠. 노후불량 건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그 아파트만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게 재건축. 그리고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갖고 시행하는 사업을 공공재건축 사업이라 한다. 그럼 공공재건축 말 그대로 공공이 재건축하는 거죠. 그래서 신속하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 자, 우리 정비법에서 공공이라고 할 때는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시행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공공재건축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각종의 또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 주는 대신 신속하게 하고 많이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종전의 용적률, 토지 면적 이런 것들 고려해서 공공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 종전 세대수 160% 이상의 세대 이상을 건설해서 공급해라. 인센티브 주는 대신 주택난 해결 등을 위해서 160% 이상, 기존의 세대수가 1000세대면 적어도 1600세대 이상 많이 져갖고 공급해라. 그래서 이게 공공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요건이요. 공공성의 요건 160% 이상 건설해서 공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재건축. 이건 뭐 정비기반설 양호하다. 여기서 쉽게 찾아낼 수가 있죠. 그 다음 60번. 자, 정비기반설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 정비법에서 정비기반설,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반설, 즉 정비사업 하면서 새로 설치해주는 기반설들 뭐 있어요? 뭐 도로, 상하수도, 국어는 또랑이라고 그랬죠. 국어. 그다음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열이나 가스 등의 공급설,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이런 것들을 정비 기반 시설, 정비 사업하면서 설치해 주는 것들. 그런데 디귿번에 타가소, 어린이집 이런 것들, 뭐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들은 공동이용시설, 기반설 인프라가 아니죠. 또 공동작업장, 이것도 공짜로 시행하는데 얘도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설 아니죠. 그래서 타가소 공동작업장, 얘들은 공동이용시설, 기반설은 아닌데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놀이터, 타가소,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3번 디귿하고 비읍, 자, 요게 틀렸습니다. 자, 일단 60번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나머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